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루라기 시즌2 유튜브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사회를 맡은 전경원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신 우리 이상희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또 일정이 너무 많으시고 선약이 있으셔서 함께 하시기가 어렵게 됐고요. 대신 제가 혼자 고군분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또 우리 이상희 소장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기대하시고요. 이제 대신 남은 세 강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만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보고 계시죠? 네, 꼭 잘 하시고 다음에 함께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역사 속의 공익제보, 이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공익제보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굉장히 멀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전주대학교 5학년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우선 먼저 들은 뒤에 우리 패널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하면서 역사 속 공익제보의 내용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대학교 5학년입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공익제보였는데 공익제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으로는 이 폭이 굉장히 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규범도 있는 거고 질서도 있는 거고, 그래야 생활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되는 생활을 깨트리는 양상들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처럼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조선시대에는 말하자면 광범위한 인쇄 매체나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매우 제한된 지식정보 전달 체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양상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죠. 네, 다만 그러한 유의의 것들, 개념적으로 볼 때 이건 공익제보다, 내지는 어떤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고발이다, 이런 측면들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몇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다음에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자에 이 고하다 할 때 고자 쓰면 진고. 이게 보통 때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하다 하고 그러지, 그걸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또는 진고란 말하고 고변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고변이라고 하는 거는 별난을 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 내용이 검증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정당한 부정에 대한 고발인지 아니면 음해인지 항상 이런 문제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료를 통해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진고, 고변의 양상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사 속에서 말하자면 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공적 비판이 열려 있거나 보장되지 않은 사회,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고군분투하는 방식의 고변, 이런 것이 나타나죠. 근데 만일 어떤 그 시스템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라고 할 때 협의한 개념 말고
어떤 공공선을 위한 시민적 비판이라는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한 두 가지 양상들을 다 역사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네.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아까 제가 진고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말하자면 이 은폐되거나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아갈 진짜에 네. 이제 고할 고자를 쓰는 표현인데 제일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은폐된 진실. 그러니까 네. 그럴 때 한국 현대 사회하고 비교를 해봐서 네. 예전에도 어떤 부분이 그 고발 대상의 음. 1순위로 올랐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 안 하세요? 상상을 한번. 그렇습니다. 탈세, 세금. 예, 그렇습니다. 이 세금입니다. 세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금과 관련되든지 역이라고 하면 이제 군대 가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군대를 다 간다고 믿지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또 빠지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세금도 세금의 탈세는 상상적으로 거의 네.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또 하나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쉽게 또 하나 쉬운 거예요. 권력형 비리? 그렇습니다. 이제 네. 부패입니다. 네. 특히 관원들의 부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조금 더 가면 사회 공익에 대한 부정 네. 행위 이제 이게 말하자면 반역 사건이나 되게 이 조선 시대는 이 묘한 편견이 있어서 반역을 일으키면 되게 뭔가 개혁이나 뭐 한 걸 변혁을 추구한 사람들로 기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사사로운 이 동기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모의를 했다가 잡혀서 죽는 자잘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네.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상들, 세금, 군역, 이런 세금, 부패, 그다음에 권력형, 네. 이런 등등의, 그다음에 이제 관직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 뇌물 쓰고 뭐 이런 양상들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때도 국가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초기부터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도 있고 계속 이게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몇 개를 제가 한번 네. 자료로 소개를 드릴 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관직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례, 사실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네. 굉장히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주 발견되는 사례 아닙니까? 누구 승진할 때 돈 받고 해줬다 이런 네. 것들. 그런 양상들,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양상들을 조선 시대의 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뛰어다닌다, 경쟁한다 이래가지고 분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분경죄라고 아주 그 형벌에 있습니다. 이 관직 얻으려고 네. 뛰어다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예 이 정종실록에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 분경 말하자면 관직 얻으려고 쫓아다닐 대상은 누구겠어요? 왕족 다시 말해 종친이나 권력 있는 높은 네. 관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러면 매관매직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양상이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쭉 가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듣는 매관매직이고 그 매관매직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일단 그 행위를 분경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일들이 발견되면 어디다 얘기하면 아문이나 공회처에 와가지고 진고하라 이렇게 말하자면 네. 그 해당 부처하고 공회처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 네, 네. 와가지고 그걸 알려라.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네, 이런 데 맞습니다. 찾아가서 네, 그렇습니다. 제보해라, 신고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그 예컨대 각 부처마다 네. 감사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대로 작동을 어. 하면 거기로 가서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관서에 있는 감사팀. 감사팀. 아. 그러니까 아문에 가가지고 네, 그 고발을 하라. 그 이게 바로 이제 정종이니까 조선 건국된 지 10년이 안 됐을 때 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종 앞에 제가 세종 때 있었던 자료들은 뺐는데요. 네. 이 단종 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예컨대 형벌을 과중하게 주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보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특히 이제 세조 때 같은 경우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죄수들을 봐주고 말하자면 그 벌을 감경해 주는 대신 이득을 취하는 양상들은 어느 사회에나 같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종실록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이 한 관리들을 발견할 경우엔 이 진고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고발을 할 경우 그 관원에 대해서 그 장형을 우리 곤장 때린다 그러죠. 네. 장형을 치고 다른 도로 그 귀양을 보내라는 그 말하자면 진고 고발을 장려하는 내용의 글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 세조 때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세금 관련된 게 굉장히 네. 많다고. 그래서 세금 관련돼 가지고 이 전세를 받는 관리들이 타박하거나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걷어 가서 사리를 취한다거나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이건 뭐 이 도적과 다름이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침탈한 정적 실제로 행적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진고 사실을 그 조사해가지고 처벌하라는 규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종 때 되고 이러면서도 계속 이런 양상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이제 법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공으로 보호해주게끔 이제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살림 정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림 정치 시기가 되면 이른바 공론 정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렇게 개별이 싸우던 방식에서 네. 이제 말하자면 시민 사회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호루라기 재단 같은 네. 그게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생겨나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공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을 네. 이제 공유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잠깐 드릴 텐데 네. 사례를 하나 드릴 텐데 그 전에 아까 이제 진고 얘기 드렸고 네. 고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고변은 크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말하자면 이 반역 사건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역적무의 이런 거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고변입니다. 대부분의 이 역적무의가 발각되는 건 이 고변을 통해서인데 그 고변을 하는 당사자들이 대개는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모의를 했다가 사태가 불리하니까 빠져나오는 인간은 그렇게 뭐 항상 정의롭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네. 눈치를 보고 때에 따라서는 그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얼핏 떠오르는 사례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난 선조 한 30년 넘어서 그 기름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량입니다. 한량인데 뭐 자기가 야은 길제 고려 말에 충신이었던 야은 길제의 후손이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탐락, 그러니까 제주로 들어갑니다. 네. 이 사람이 제주로 들어가서 제주도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변 사건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 제주 지금 서귀포 있는 데가 대정현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말하자면 거사를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변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거사를 해서 제주 성내로 공격을 하기로 했다. 이 고변이 들어와가지고 사전에 발각돼서 말하자면 그 토벌이 드러나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그 고변을 했던 당사자는 대단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걸 가졌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제주도에 있었던 무관인데 네. 기룬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아무튼 그 동거 여인을 기룬절이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들은 얘기를 이렇게 관아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변자로 등장을 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고나 고변자, 고발자들을 이렇게 볼 때는 그 전후 맥락들을 잘 보고 정말 이 사회 동기가 무엇이었고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사회 안전이나 정의나 혹은 그 청렴성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찾아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자면 공론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공익 제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지금 본데, 근데 만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이랬으면 굳이 공익 제보를 이렇게 힘겹게 개인의 책임으로 감당해 가면서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조직 내에서든 기관 내에서든 그렇죠, 단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공익 제보의 개념이 이제 협의해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 시대는 시사해 주는 점이 큰 게 이 공론 정치는 말하자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얘기를 갖다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첫째는 상소라고 하는 거고요. 첫째는 구체적으로 대간, 아까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언관, 간언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상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회 정의나 혹은 말하자면 그 사회가 가야 될 공동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 정부에다 대고 그 개인적으로 상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선도 아시죠? 고산 윤선도 그 어부사시사 썼던 그 윤선도라는 사람이 광해군 때 정치가 이제 궁궐짓고 이러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어요. 백성들의 삶에. 그때에 그 아주 굉장히 과감한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그때 권력자였었던 이첨을 처단하라. 그 왕께서 정신 차리고 이러면서 그 11월 경에 상소를 올렸는데 그때 음력 11월이니까 이제 지금 한겨울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 얼음장 같은 상소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의 잘못된 정치를 그냥 낱낱이 그 열거를 해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당시에 그 권력의 힘을 넘지 못하고 윤선도는 그 귀양갑니다. 저 함경도로 쫓겨가가지고 결국에는 광해군 내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귀양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는 경우. 이건 그 극적인 예지만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소를 통해서 한 그게 혹시 권력자들이나 이런한테 말이 저기에도 그 일로 해코지를 당할 때의 그 벌칙이 귀양입니다. 귀양. 귀양 가서 이제 몇 년씩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뭐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참고 있으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거나 네. 다른 연구 활동하고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윤선도는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의 스승이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나중에 뭐 또 다른 일도 있지만 어쨌든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개인한테 열려 있었다. 좀 또 하나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로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언관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원래 언관은 그 감찰 기능을 맡는 사헌부라고 하는데 하고 요즘에 언론 기능을 맡는 사관원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군데를 합쳐서 대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대간뿐만 아니라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누구나 이 말할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말했는데 처벌을 하면 이건 부덕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비판을 하는 거는 대개 힘 없는 관료들이나 사람들이 네. 권력 있거나 가진 사람들한테 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막는다는 거는 이 사회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문제의식, 비판 이런 것들을 차단하면서 어떤 일이 무슨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제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역에 보면 제가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네. 주역 아시죠? 네. 64개로 되어 있는 우리 태극기의 주역입니다. 그 주역인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의 아래에 있거나 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괴가 있습니다. 괴. 네. 64괴 중에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천이 하늘에 있고 위에 있고 네. 지가 아래에 있는 괴와 지가 위에 있고 천이 아래에 있는 괴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지비계는 꽉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지천택계가 좋은 게 같습니다. 이건 아시고 답변하시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척도 해주고 그래야 내가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해야 이게 아니 되는 저도 건데, 몰라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그 택괴 이름을 네. 아시는 거면 맞습니다. 지천태입니다. 네. 그게 태평성대 할 때 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땅이 위에 있고 낮은 게 위에 있고 천이 아래로 겸손하게 있어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천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지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해서 그게 가장 좋은 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천지괴는 비괴라고 합니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가지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래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게 대표적인 지천대괴입니다. 시민들이 계속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지천택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혀버리는 하늘은 위에 있고 그래 우린 나 몰라라 시민들이 냉소하고 이게 위아래가 막혀있는 비괴입니다.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그 택괴는 비괴는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을 막는 거를 보고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옛말 표현으로 하면 부덕하다. 그리고 상하가 막혀있다. 막혀있다. 지금은 우리 표현을 하면 소통이 안 된다. 네. 이런 표현들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숙종 때 있었던 아마 장희빈 다 아시죠? 네. 아마 모르는 드라마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네.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장희빈이 왕비가 인현왕후를 내쫓고 왕비가 되는 게 서기연도로 1689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냥 한꺼번에 벼랑간 벌어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조짐이 있죠. 한 2년 전부터 숙종이 그 장희빈 그때는 희빈이 아니고 수건이었을 때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를 낳지 않았는데도 말하자면 토지를 내려주고 노비를 내려주고 궁궐의 한쪽에 이제 별당을 지어주고 근데 몰래 지어줬는데 그게 이제 신하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언관이라고 부르는 대관 쪽에서 얘기를 꺼냈는데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 헛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다시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조선에 기근도 있었을 때입니다. 기근이 있는데 공사를 하면 민심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대사성, 그러니까 대사성은 성균관의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립대학교 총장입니다. 를 맡고 있었던 그 김창협이라는 분이 제가 그것도 자료로 제시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협이란 분이 이 상소를 올리는데 네. 이 상소를 올린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이 일은 내 잘못이다 라고 왕이 신하들한테 얘기는 해놓고 안으로는 별당을 짓고 실제로 별당을 짓고 밖으로는 신하들의 말을 막는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데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네. 이쯤 되면 이게 되게 이제 저희가 사료를 읽다 보면 감이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막보다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네. 이제 감이 와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왕한테 굴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승복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공사 중지하고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숙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려서라기보다는 소년기에 즉 15세 즉위합니다. 근데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존심도 엄청 세고 근데 자존심을 거꾸로 부릴 때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는 꽁한 상태로 나중에 보복을 합니다. 그게 2년 뒤에 나타나요. 2년 뒤에 공익제보 했을 때도 대부분 그런. 그렇습니까? 숨겨뒀다가 가만히 뒀다가 그 사건 지나고 나면 보복이 생기죠. 보복이 일어나는 거와 비슷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숙종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2년 뒤에 장희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종을 낳습니다. 낳고 했을 때 바로 원자로 책봉을 하는데 아들이 없다고 세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자로 책봉을 하는데 이때 대사상으로 직언을 했던 김창협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김수항이었어요. 영의정을 지낸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이르다. 인현왕후도 왕후께서도 아직 젊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광해군 때 있었던 말하자면 우리 알고 있다시피 영창대군하고 광해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누굴 옹립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실 왕후한테서 아직 젊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원자를 책봉하자 이 말 했다가 귀향을 갑니다. 똑같이 귀향을 가는 사람 또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이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도 같이 귀향을 갑니다. 네. 귀향을 갔는데 인현왕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바로 숙종이 사약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김수항이라는 분한테 보냅니다. 네. 바로 김창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실록을 편찬했던 사관이 뭐라고 써놨냐면 김수항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은 거는 2년 전 그 아들 김창협이 숙종한테 바른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복을 아버지한테 한 거. 아버지한테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러면서 그때에 반대했던 오드인, 박태보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연명상소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하면은 서명운동 네. 해가지고 이제 그 비판을 했을 때 그 두 사람을 숙종이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박태보 같은 분들은 귀양 가다가 죽습니다. 네. 장독 때문에 맞아서 고문 당하고 인두로 지지고 해가지고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세우면서 숙종은 정말 좋은 신하들을 수십 명 잃죠. 그게 이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장희빈이 쫓겨나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는 갑술 황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개별적인 고변 시스템이 법으로 보장하는 게 네. 조선 초기에 있었다면 대개 이제 살림 정치가 시작되는 공론 정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개인과 공적 영역, 제도 영역에서 이 공론 말하자면 공적인 비판과 토론, 그다음에 고발이 상당히 자유롭게 이루어진 양상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개인이 힘을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고 뒷받침해 주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불안하지 않게 네. 내가 이거 바른 말 했다가 혹은 부정을 고발했다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게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보호해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 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공익제보와 또 오늘날의 공익제보를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재밌었어요. 예, 보복이 좋습니다. 똑같이 있었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네. 소통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문화가 굉장히 신기하고도 재밌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또 우리 패널 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최근 근황을 좀 듣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공익제보계의 아버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곳곳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중앙대학교 우리 박흥식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인사 좀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우신중학교에서 실제 공익제보를 하시고 지금 또 고단한 또 투쟁을 하고 계신 권종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 우신중학교 권종현이고요. 지금은 우신중학교 교사인데 이 방송이 이게 일주일 후에 업로드 된다고 했나요? 네, 아마 이 그럴 겁니다. 방송이 나갈 때는 어쩌면은 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 말씀은 지금 징계 중에 있습니다. 예, 징계위에 회부돼서 중징계 요구를 받아가지고 열흘 전에 징계위에 출석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소명을 했지만 이제 징계 결정 통보만 앞두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네. 지금 들어가는 수업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일주일째 네.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도 이제 웬만큼 알아가지고 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쳐주고 내가 생각보다 목숨이 질기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네. 오늘도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오학영 교수님 마이크를 사실 입에 댔다가 막 됐다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 제가 우신 중학교를 압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 제가 우신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바로 뒤쪽에- 우신 고등학교에 근무하셨었어요. 네, 제가 바로 뒤가 우신 중학교였었고 네네. 그래서 짠합니다. 이런 인연이 또 있으셨네요. 네. 제가 우신 고등학교에서 14년을 근무하다가 네.
2009년도에 이제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그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300, 그러니까 자사고를 100개 만들겠다. 네. 그때 이제 우신고등학교가 자사고가 됐죠. 네. 예. 그때 반대를 하시다가 그때 그때부터 이제 이제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도와 반하는 이제 의견을 표시하고 그랬다가 중학교로 이제 전보, 강제 전보를 전보를 당하고 그 이후에 또 그 중학생들은 예. 무슨 죄입니까? 그러게요. 네. 전보 방식이 아주 네. 그 야만적인 방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따 좀 더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박흥식 교수님께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흥식 교수님은 사실 공익제보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저서도 많이 집필을 하셨는데,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연구 성과가 예전에 역사 속에 있는 공익제보에 관련된 이 사례들을 또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를 하고 계신데,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례를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네,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네, 조선일보에 이규태 코너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001년도 7월 24일인가 이때 한국에서 부패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2002년도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회에 알려지게 되니까 조선일보의 그 이규태 코너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글을 쓰셨어요. 돌아가신 게 2006년이고 그때까지 5차례에 걸쳐서 내부 고발은 맞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내부 고발을 보호하고 돈까지 준다고 그러는가? 이것은 전통.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그러세요? 네, 처음. 그래서 5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그러한 글을 쓰셨어요. 아. 그래서 그 코너가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이고 네. 사회에서의 어떤 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야에서 그 공익신고하신 분들의 네.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거기서는 거의 1년에 한 차례, 어떤 때는 2차례씩 이렇게 2005년, 2006년까지 네. 한 5차례인가 6차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그 한국의 전통 문화와 배치하는 것이고 맞지 않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으면 그 전통 문화와 전혀 상관없다고 제가 반론을 그러신가요? 드렸을 텐데.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 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이제 음.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도 이제 뭐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조선왕조실록을 다 들춰봤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넓게 정의를 해서 주민의 신고와 같은 외부자의 제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좁혀서 네. 내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익 제보를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자면, 네. 일단 조선시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코너에서 소개됐던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중의 보기를 위해서 6명의 그 신하들이 네. 거사를 꾸몄다가 그 중에 김질이라고 성산문과 같이 같이 그 동문하던 수학하시던 분이 자신의 장인인 정창손 장인분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실패로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이러한 그 학술적 표현은 내부 고발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직접 고변에 속하는데, 모반을 꾸민 것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서 고변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가문의 피해를 줄이거나 뭐 3대가 멸하는 이러한 것을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직접은 아니고 이제 장인어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주로 2가지 형태로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은 사례들이. 그것도 전형적인 사례인데, 그러니까 고변이 하나, 네. 모반에 관련돼서, 2번째는 그 발고, 네. 이 2가지. 그러니까는 그 종이 주인의 부정을 관가에 신고를 해서 수사하게 하는 발고, 네.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관가에서 돈을 훔쳤는데 이것을 자식을 끌어다 놓고 포도청에서 닥달을 하니까 자백을 하는 이러한 식. 그다음에 또 그 지아비의 그 부정 네. 이게 들통나면 집안이 다 망하기 때문에 그 부인이 이걸 갖다가 또 관청에 알리는 형태. 네. 그다음에 또 자식이 부모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건 다르죠. 네. 따라서 이런 것은 밀고라고 얘기를 해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 강상의 죄라든가 인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또 내지는 그 천륜에 반하고 사회 질서에 반한 것이라고 봐서 더 큰 죄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조선 일보의 그 코너도 계속해서 기사를 내면서 이거는 전통적으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근거로 얘기를 네. 하군요. 그래서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대략 네. 제가 감을 네. 잡았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애공인가 하고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애공인가가 우리 동네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곧다.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면 자식이 고발하고 자식이 도둑질하면 아버지가 고발을 한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는 다르다.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이게 인륜 바르다고 하는 건 그 속에 있는 거지. 그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하는데 있지 않다. 네. 그 얘기를. 그래서 그때 보호를 받았던 것은 모반에 대한 고변이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직도 주고 재물도 주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 김질과 정창소는 다 뭐 우의정, 영의정도 하고 뭐 대제학도 하고 다 이러한 관직을 거쳤는데 모반에 대한 그 정보의 제공만은 이런 혜택을 받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처벌받은 것도 많고 네. 조선시대 때는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조선시대가 뭐 현대와 같은 계약 문화 속에서의 조직이 있지 않았으니까 대체로 뭐 종이 주인을 뭐 지아비가 남편을 자식이 아버지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고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조선시대 때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법이 초점을 두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내부의 부정을 갖다 밖에 알리는 것은 민주사회가 낳은 하나의 그 용어이고 내부 고발이 네. 또 제도인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네. 조선시대는 다른 사회고 네. 네. 지금은 뭐 국민들에게 알리면 국민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내부자보라고 그러는 것은 부정을 희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네. 조선시대 때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었죠. 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사례들도 그런 것이고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조선시대의 그런 사례에서의 어떤 천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는 아마 오늘날 현대 형법 체계에서도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그렇죠. 예. 허용 범주 내에 네. 두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범죄든 간에 네. 형법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숨겨주거나 부모가 자식을 숨겼다고 가중 처벌하거나 그렇지 네. 처벌받거나 그렇지 않죠. 네. 네. 감안을 하죠. 그것이 감형 네. 조건이 되고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도 부모의 경우에 말하자면 아까 천륜 얘기를 하셨는데 천륜의 영역에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 집에서 제가 우리 애 어렸을 때 그 사탕을 가게를 같이 갔는데 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탕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5살인가 4살인가. 그래서 뭐 먹니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날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랑 가게를 갔다가 훔쳐온 거죠. 그래서 훔친다는 개념이 아마 없었을. 그러니까 제가 네. 그래서 저는 훔쳤다 생각을 하고 바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네. 가게로 갔어요. 아. 가면서 가다가 네. 그때 아까 얘기 드렸던 공자님 얘기가 떠오른 네.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나중에 그걸 가르쳐주고 감춰줘야지. 그래서 데리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탕을 제가 하나만 더 못할까요? 네. 사탕 값은 나중에 내셨죠? 네,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네. 한 가지 더 못하자면 그 전에는 그때 당시 조선 시대에는 뭐 공익이라는 게 없었고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나서는 뭐 정의나 이런 용기가 아니었고
잘못하면 집안이 풍지박산을 나거나 아주 가문이 다 멸족이 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직접 고변이나 아까 얘기했던 발구가 아니고 막 끌어다가 얻어맞는 중에서 그냥 할 수 없이 토해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와는 상황이 달랐고 그렇죠. 네. 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비교는 어렵죠. 공익이 있죠. 그러니까 공동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김질이나 정창손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그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단종 복위운동이 갖는 역사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우리가 찬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세조가 왕위를 뺏은 거거든요. 네. 뺏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걸 고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개념으로 하면 사육신들이 말하자면 힘을 모아서 공익제보를 하려고 국민들한테 공익제보를 그렇죠. 하려고 한 건데 그거를 중간에서 그렇죠. 말하자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막은 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김질은 이제 씻을 수 없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산을 두고서 참 그 어린 단종을 통상 이제 주나라 주공과 어린 성왕에 빗대서 많이 그렇죠. 그렇게 빗대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왕은 그 주공은 성왕을 클 때까지 보고 있고 뒤에서 해줬다가 왕위를 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수양대군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역사적 네. 평가 이게 아주 냉엄한 편이죠. 상반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네. 예, 우리 박은식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뭐 공익제보 관련돼서 제도적으로나 뭐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또 기여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아주 든든한 후원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 고맙습니다. 사이에서는. 네. 그리고 우리 또 오늘 아주 참 제가 보니까 신기한 인연을 또 발견했어요. 그 우신고등학교를 교수님 졸업하셨는데 네. 우리 권정현 선생님이 우신고등학교에 계시면서 또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조선의 힘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으시고 제 교수님 책이요? 직접 집필하신 조선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부족한 데가 많은 책인데. 예. 근데 한번 그 책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고백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제가 좀 죄송스러워지는 상황이 막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한 인연이에요. 예. 네, 제가 2013년에 그 조선의 힘이라는 그 당시까지 교수님이라는 존재를 제가 몰랐었는데 네. 그 책을 읽고 네. 너무 이렇게 어떤 그 역사적인 지적인 어떤 충격이랄까 네. 이런 거를 받고 이렇게 창문에 아주 제가 이렇게 서평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해서 그거를 네. 다시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때 그런 그 충격을 받았나 봤더니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뉴라이트 그 역사 네. 그 반란이 본격화하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네.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로는 95년도에 그 조선일보에서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해방 50주년 기념 전시를 시작해서 그 친일파들을 건국의 공로자들로다가 둔갑시켜가지고 띄우는 작업이 계속 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파한테 이렇게 그 장식당한 그런 교과서다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학교에서 교과서를 교체하려면은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데 네. 당시에 서울시 교육감이 공정택 교육감이었는데 네. 교장 선생님들을 다 강당에다 모아놓고 이게 빨갱이들이 막 이런 교과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학교로 들어가서 교과서 다 교체해라.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네. 당시에 우리 교장 선생님도 거기를 다녀오시더니 내년도에 이거 그냥 바꾸겠다. 근데 사실 교과서를 바꾸는 데는 다 그 법에서 정한 네.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우리 학교에서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못 막아냈죠. 그리고 그때 학교가 우신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그 당시 때죠? 고등학교 제가 나온. 예.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뭐 이렇게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고 건국절 띄우고 그럴 텐데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논리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될까 이게 늘 의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게 궁금해가지고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읽다가 내린 도달한 결론은 그 친일파를 옹호하는 논리가 결국은 근대화의 논리다. 서구의 어떤 그 서구의 발전 모델을 어떤 그 역사의 필연으로 삼는 단선적인 어떤 역사 발전론. 그걸 뭐 진보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친일파를 옹호하는 논리가 정확하게 그 뉴라이트의 논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서구를 발전 모델로 삼는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민주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지향한 논리였다. 이게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의 교수님의 책을 만난 그 거네요. 조선의 시임을 읽었는데 네, 네. 네. 교수님이 거기서 그 책에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제가 예, 조선 시대 지식인들은 서구의 근대를 자신들의 미래의 이상향으로 설정한 바가 없다. 그런데 그거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조선을 근대화에 실패한 왕조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사회가 다른 어떤 동시대 왕조와 비교해서도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뭐 경연제도라든가 뭐 원관제도라든가 실록 그 역사 기록 무슨 뭐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들면서 펴낸 책이에요.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너무 단선적으로 서구의 어떤 발전, 그러니까 친일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결국 경제 발전, 경제 우리가 산업화, 일제 시대를 공업화 통해서 이랬다고. 산업화되고 근대화됐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도움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몰아내겠다고 저기 뭐 만주에 가가지고 총든 사람들은 오히려 민족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이다. 그 논리하고 아주 상통한다라는 거를 저는 이 조선의 힘을 읽으면서 깨닫고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정확하게 책을 읽으신 제가 거죠? 네. 핵심 그 서구 중심적 사유에 대한 문제 네. 제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만 우려가 돼서 얘기 드리는 거는 저는 조선 시대를 긍정하려고 쓴 게 아니고 말하자면 조선도 하나의 문명이라는 거니까. 네. 지금도 하나의 문명인 것처럼 다른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이 근대 문명으로 오기 위해서 존재했거나 다시는 봉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로 오기 위해 존재한 게 아니고 봉건 시대는 봉건 시대인 거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 거고 별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계속 조선을 볼 때는 왜 빨리 근대로 못 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게 식민지 의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저기 그 박근식 교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회다. 다른 사회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선 농업도 다르고 사회 경제 구조가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긍정 부정을 떠나서 조선은 어떻게 돌아갔나 그리고 조선이 근대를 오기 위해서 움직였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론적으로 보지 말자. 쉽게 말해서 네. 조선이 얼만큼 근대로 가려고 애를 썼나 뭐 자본주의 맹아를 발견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냐면 근대화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서구로 가는 제 또래 위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위에 분들이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 마치 우리가 서양 모델로 나라가 발전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식민의식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랬을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뭐를 전혀 얘기할 수 없느냐면 전 세계에 영국이나 몇 나라 앵글로색슨 몇을 빼고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전체 남북 아메리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로 지금 나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의 강제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물어봐요. 지금 세상이 진보라고 얘기하려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도 이 세상을 그때 세상을 진보로 느꼈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코르테즈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밟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의 인디언의 인구수가 현재 추계에 의하면 100분의 1을 줍니다. 1억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그 인디언들한테 똑같이 물어봐야 돼요. 그 역사가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죠? 똑같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식민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이 일본 제국주의나 혹은 구라파 제국주의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의외로 한국의 진보 진영에도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저기 어떤 분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조선으로 수구 과거로 돌아가자. 어. 조선을 미워한다. 그게 아니고 과거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조선으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교수님의 뭐 원래 취지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선 자체로 한번 그대로 조망해 보자 이런 취지였던 그러니까 것 그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진보적인 분들이 한국에서는 좀 정의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한데 종종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봉건적이다 이렇게 해요. 봉건적이다. 근데 이 표현은 완벽하게 틀린 것이 봉건 시대에는 노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봉건 시대에는 노동자가 없어요. 노동조합은 자본이 노동을 침탈하고 수탈하는 이 근대의 시스템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봉건 시대, 봉건적인 발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 그때 봉건적이라는 건 신분제에서 어떤 그런 탄압의 의미로 이렇게 치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심각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계속 진보해왔다는 현대 사회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현재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마치 현재는 원래는 좋은 건데 원래는 좋은 건데 말하자면 전근대적이라 그런 거다. 네. 이렇게 문제를 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등장은 독일이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어서 생긴 게 아니고 너무도 근대적인 현상이에요. 히틀러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근대 과학 그리고 그것을 선전해 나가고 국민들을 통합 내지는 호도해 나갈 수 있었던 근대 과학 언론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거를 봉건적이나 전근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현대의 상황을 항상 뭔가의 유토피아적인 눈을 가지고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우리 또 건정현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그 기억하기에 그 실제 우신고 근무하실 때 그 자사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어떤 게시판에 선생님이 쓰신 글이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공익제보의 맥락과 비슷하다는 그런 또 소문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당시에 네. 그러니까 뭐 그 자사고가 이제 어렵게 자사고로다가 이제 지정을 받고 나서 네. 이제 새롭게 자사고를 잘 꾸려 가야 되는데 당시에 이사장님이나 이제 교장 선생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사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일 것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그럴 사람부터 일단 제거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이제 한 5명을 딱 골라가지고 마지막으로 당신들한테 입장을 물어보겠다. 편지로다가 행정실에다가 입장을 써서 내면은
친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사장님이. 예, 이렇게 나한테 전해질 것이니까는 그걸 보고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건지 절로 보낼 건지 판단하겠다. 이런 제가 통보를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네. 이제 장문에 경문 썼던 글을 가져오셨어요. 한번 썼는데 제가 네. 이걸 가져온 네. 이유는 마치 그 숙종 때 장희빈의 그러니까 숙종의 어떤 그 임의적 전횡. 예, 간원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다가 느낌이 어디서 비슷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글의 느낌하고 너무 한번 비슷한 거예요. 좀 그래서 소개를 제가 다시 해주시죠. 찾아서 읽고 네. 기니까 그냥 그 짧은 그 마지막 부분만 네. 개인의 의견을 권력으로 압박하고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며 소수 의견을 배척하고 비전과 원칙보다는 취향과 감정에 따라 인사와 징벌을 행하는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숙종 얘기인데요. 예. 네, 거의 흡사하죠. 네. 네. 어떠한 조직적 과제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행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성공했다는 군주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리더가 조직적 과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사냥을 마치기도 전에 사냥개를 삶아버리는 방식으로 작은 전투는 승리할 수 있어도 전쟁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당시에 게시판에다가 근데 지금 쓰신 글이 여기 리더라는 용어를 군주라고만 바꾸면 아까 대사성 네. 김창엽이 한 말하고 네. 비슷한. 흡사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사성 간증을 읽다가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빙의, 느낌이다. 그래서 빙의한 것 보니까는 같은데요. 제가 쓴 글하고 너무 느낌이 비슷해요. 광해군 때 윤선도의 네. 투도 그렇게 네.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권정현 선생님께서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보면 조선 시대에 아마 태어났으면 대사원, 그러니까 간언을 하셨을 기백이 있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렇게 탄압을 아니, 받고 근데 있고. 재미있었던 거는 저도 네. 이거를 10년 만에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제가 사냥을 마치기도 전에 사냥개부터 삶아버리는 이런 리더로다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신고등학교는 자사고를 6년 하다가 계속 학생 모집 미달 무슨 계속 또 불미스러운 일 막 이런 것들로다가 언론에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재정적인 그 감당을 못하고 스스로 자사고를 철회를 했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쓴 글을 보니까 그때 제 간언을 좀 들었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맞습니다. 손해나 이런 거를 안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예정된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 깊은 또 사연들을 이게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씩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우선 권정현 선생님부터 한번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은 요 얘기보다 2011년에 제가 네. 이 얘기는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꼭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2011년에 우천학원의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서울시 의회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되신 거죠? 아니 네. 공익제보자로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제보를 했는데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서울시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증인으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본인들은 많이 이제 마음이 불편하셨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를 또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실장 횡령을 비롯해 가지고 한 50여 건의 여러 가지 그 당시 굉장히 크게 감사를 하셨던 거죠? 부적정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자사고 맡겨놨더니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했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했을 거라고 거의 잠정적인 확신을 하고 그거를 꽁 하고 있으면서 숙종이 2년 뒤에 복수를 하듯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의 어떤 그 인사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금 전문직 응시 기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줘야 될 것도 이제 막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저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학교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 이런 온갖 제목 33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징계 사유서를 제가 받아들고 이제 오늘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어떤 징계 결과를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통보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역사 속에서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게 뭐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예, 후회는 없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은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솔직히 그렇지만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런 게 뭐 별게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또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나름대로 더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도 더 큰 자신감을 얻고 그렇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방식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앞으로 계속 그 교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또 호라게 재단이 지금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가 열린 사회로 나가는 길이 되길 네. 바라고 용기 있고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핍박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그쪽으로 한 발씩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끝으로 또 우리 오학영 교수님. 네,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용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모두 용기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기를 내려고 하려고 할 때는 특히 그 사회가 부조리에 쌓인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위축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모여 있어야 된다. 네. 힘을 합쳐야 된다. 그 힘을 합치는 걸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냉소입니다. 근데 불의를 행하려고 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국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냉소를 조장해내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냉소를 조장하는 그 기술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냉소를 조장하는 것들을 꿰뚫어 보고 끊임없이 연대의 힘을 모아야 된다. 그 속에서야만이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시민들도 같이 이 사회가 부정한 모습이나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다. 네. 냉소하지 말고 끊임없이 연대하자. 힘을 만들고 마치 아까 봤던 조선시대의 살인들이 세력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호루라기 재단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봤는데요. 우리 권정현 선생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은 위로가 되고 용기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박흥식 교수님 이렇게 끊임없이 또 공익제보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건강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많은 힘 쏟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역사 속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오학영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팟캐스트 이 역사 속의 공익제보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호는 저희가 이제 언론과 관련된 공익제보 현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을 모시고 언론 속의 공익제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 인사 한번 같이 하시면서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